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 강의를 하는 최보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편 어법 들어갈 차례고요. 저희는 이제 언어의 특성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에서요, 기출 미리 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성과 자의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볼 언어의 특성은요, 8가지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 8가지 종류 중에서 이제 조금 사회성이나 자의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기출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언어의 기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호라고 하는 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언어의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일정한 형식, 즉 기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다 써주세요. 아, 기호라고 하는 건 말을 뜻하는 거구나. 그렇다. 그래서 뭐 어떤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호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호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봄에 피는 꽃이래요. 봄에 피는 꽃인데 좀 연분홍 색깔을 띠고 있고 한 가지에 많은 꽃이 나는 걸 제가 뭐라고 부르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기호, 벚꽃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의 정의를 던져주면 하나의 개념, 그러니까 즉 말의 뜻, 말을 떠올릴 수 있는 걸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죠.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 뭐 나무다라고 하는 걸 형식. 그러니까 그 정의나 개념을요. 나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자의성 나와 있는데요.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뜻 들어보셨나요?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이라는 말의 뜻 아시죠? 필연적과 반대말이 뭐예요? 그쵸?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 관계가 아니라요, 상대적 관계다라고 인식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결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나무를 어떻게 부르죠? 트리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쵸? 트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요. 제가 중국어를 쓰지 못하지만 슈 뭐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언어의 내용, 나무라고 하는 이런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의 식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형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나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연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나무인데 미국에서는 트리이고 중국에서는 슈고 뭐 일본에서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어의 자의성이다. 그러니까 2번에다가 써주세요. 언어는 마음대로 결합한다. 언어는 우연적으로 결합한다. 언어는 절대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언어의 자의성에다가요 예시로요. 하나 더 추가해서 적어줄게요. 동음이어요. 우리 이제 1편인가요? 2편에서 봤었어요. 동음이어와 다이어에 대해서 봤었는데 동음이어가 뜻이 뭐죠? 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말을 동음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음이어도 언어의 자의성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배가 있어요. 배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 일부 중에 하나인 배와 저기 타고 다니는 선박의 배와 먹는 과일의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뜻은 다른데 하나의 말로 똑같은 그 의미를 놔둘까요? 국어에서 그렇게 놔두지 않겠죠. 우연적으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음이어는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자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언어의 사회성 볼 건데요. 자, 언어의 사회성은요. 언어는 같은 언어 사회 구성원들 간에 맺은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말을 만들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요.
제 유명한 소설이죠. 책상은 책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서 주인공은요. 언어의 사회성을 어깁니다. 침대라고 하는 걸 사진으로 바꿔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다가 정말 이게 사진, 침대라고 하는 정의가 사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을 어긴 사례이지만 뒤와 연결시켜서 보면 언어의 역사성도 확인할 수 있는 예시다라고 인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역사성도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랬죠. 책상은 책상이다 라고 하는 게 언어의 역사성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언어의 역사성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과 어휘, 문법 요소가 신생, 서로 생기는 거고 성장, 뭔가 의미가 변화되는 거고요. 소멸,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면서 변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언어는 어떻게 된다? 언어는 변한다. 자, 그리고요. 여기 신생이라는 뜻이 나와 있죠. 신생이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3편에서 나올 그런 개념인데 신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생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신생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언어가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 생기는 말들이 있잖아요. 유행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신생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옛날엔 컴퓨터 없었잖아요. 그쵸? 지하철도 없었어요. 길도우미.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다른 말도 있어요. 인공지능. 불과 수년 전, 그러니까 한 10년도 안 됐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AI, 뭐 인공지능 세대, 메타버스 이런 게 생기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생겨났다라는 거 신생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다른 말로요. 변화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변화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의 의미가 확대, 커지고요. 축소, 작아지고요. 이동, 바뀌는 거예요. 확대, 축소, 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배우고 왔어요. 자,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가 확대되고 뭐가 축소되었다는 것이었죠? 그쵸? 사용 범위가 커졌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동은 아예 사용 범위가 아니라 의미가 변화. 그러니까 의미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과거에 쓰던 것과 현재 쓰던 의미적 연관성이 아예 찾을 수가 없는데 의미가 변화된 거예요. 봐볼게요. 의미 확대예요. 다리라고 하는 건요. 원래 이제 짐승과 사람의 다리를 말하다가 무생물의 다리까지 포함시키는 거. 그리고 의미 축소는요. 얼굴을 옛날에는 몸 전체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얼굴, 여기 상반신 위에 달려있는 걸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미의 축소가 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의 이동은요. 어리다. 옛날에는 어리다라고 하는 게 어리석다, 우매하다, 멍청하다, 나쁘게 말하면요. 그런 뜻이었는데 이제는 어리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나이가 적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의미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멸 나오죠. 사멸이라고 하는 건요. 소멸, 없어진 말이요.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에서 고유어가 사라진 것이래요. 온, 미르 막 이렇게 있는데요. 많죠. 온이라고 하는 거는 백을 뜻하는 말이었고요.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온, 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즈문 같은 경우에도 천을 나타내는 말이었거든요. 뭐 즈문 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르 같은 것도 용이에요. 용.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의미가 언어가 변한다. 언어는 변한다.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분절성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분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절,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분절이라고 하는 건 나뉘는 거구나. 나뉘는 것. 볼게요. 뜻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언어의 특성이래요. 뭔가 의미적인 관계나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휘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요. 무지개와 얼굴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다 묶어서 써주세요. 무지개와 얼굴은요. 의미적 분절성을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개 보면요. 여러분들 무지개 한 번씩 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빨간색과 노란색의 경계가 모호하고요. 보라색과 남색의 경계가 모호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의미적인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뤄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딱 불연속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누는 것, 의미적 분절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얼굴을 끊어서 보면은 경계를 끊어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뺨이랑 턱, 이마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것도 제가 앞서 설명을 할 때 상반신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얼굴의 그 범위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턱에서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목까지인지 그래서 그런 게 모호하고요. 눈, 코, 입의 경계가 모호하죠. 그래서 눈, 코, 입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끊어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미적 분절성 어찌됐건 얼굴 안에 들어있는 건 눈, 코, 입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딱 나눌 순 없지만 그냥 대충 상반신 위에 있는 것 이렇게 분절성. 그리고요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자, 의미적 분절성이라고 했어요. 의미적 분절성 말고요. 의문적 분절성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예시가 있어요. 자, 의문. 지금 이 시간에 하고 넘어갈 거긴 해요. 뒤에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의문은 문법 개념이에요. 문법. 그래서 문법적인 의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 단위를 분절성. 예를 들어서요. 뭐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분절성을 따르기 때문에 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은 미음, 우, 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의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언어의 분절성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언어의 추상성 넘어가도록 할게요. 언어의 추상성은요.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추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추상화 과정, 추상적 과정.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뭐 장어나 잉어나 아니면 뭐 갈치나 붕어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죠? 생선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고기요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는 걸로 상이어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거. 이거 지금 이 화살표가 반대로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쉽거든요. 개나리, 무궁화, 진달래, 목련, 뭐 튤립, 장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다 묶어서 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하이어의 특성을 뽑아서 상이어의 개념을 유추해내는 거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의 창조성 볼게요. 언어의 창조성은요. 기존의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과 다양한 개념들을 무한수로 표현하는 언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시로요. 꽃, 선물, 주다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 말고도 많죠. 그쵸? 그래서 일정한 단어를 줘도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무한대로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의 문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들고 여러 가지의 단어를 조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언어의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언어의 창조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었죠. 신생, 신어와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셔츠와 린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붙여요. 린넨 셔츠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떡볶이가 있어요. 그런데 로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제 떡볶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은 지금까지도, 지금 또, 미래에도 무수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언어의 규칙성 볼게요.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요. 규칙에 따라서 배열되어야 된대요. 자, 우린 이러한 규칙을요.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어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또는 뭐 문법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용하는 언어들을요. 문법에 맞게 말을 해야 되고요. 배열해야 되고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언어의 규칙성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어의 규칙성을 꼭 지켜야 하나요? 꼭 지켜야 하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시험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규칙성, 물론 실생활에선 비문법으로 사용하는 게 암묵적, 관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규칙성을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요, 뭐 예외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세요. 선생님,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의 위치 변화가 아주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없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부사의 규칙이 자리 이동이 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부사의 규칙이에요. 그치만 부사도요,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문장을 꾸며주는 문장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위치 이동이 자유롭긴 해요. 그치만 너무 자유롭진 않아요. 다른 품사들에 비해서 제한적으로 자유로울 뿐입니다. 그리고요, 성분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항상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꾸며주는 애기 때문에 그 꾸며주는, 꾸밈을 당하는 대상 앞에 쓰여지는 게 부사거든요. 그래서 성분부사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조금 고정되어 있고요. 문장부사도 자유롭긴 한데 그게 막 자유로운 게 아니라 다른 품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편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규칙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언어의 규칙성에 따라서, 어법에 따라서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저희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는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맺은 약속에 의해서 정해져요. 이거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 뭐였죠? 언어의 사회성이었죠.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셨을 때 언어의 어떤 특성과 언어 특성에 결합하는 그 정의를 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개념과 언어 특성을 이을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딸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정의를 봤을 때 이거 언어의 사회성이요 라고 바로 이어줄 수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2번도 볼게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었어요. 자의성 우리 앞에서 봤었죠.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연하다. 임의적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철수가 먹는다 밥을 우리말 규칙에 어긋났죠. 왜요? 목적어가 앞에 가야죠. 먹는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뒤에 와야 돼요. 그러면 이건 자의적이 아니라 규칙적, 규칙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언어는 동일한 사물을 다른 소리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맞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여러 어쩌고 정의를 가진 나무라고 하는 정의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대상의 그런 정의와 대상의 정의를 말하는 그 말과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3번도 같이 볼게요. 짐승 사람의 다리가 무생물의 다리로 확대되었대요. 의미적 역사성인 거죠. 그 다음에 뺨, 턱, 이마로 표현한 거래요. 경계를 끊었대요. 끊는 거 뭐였죠? 분절하는 거. 분절성이었죠. 그 다음에 영어의 셀룰러폰은 우리나라에선 핸드폰으로 널리 사용한다. 이거는 사회성. 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 볼게요. 최근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는 되진 않지만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로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보적 기능. 자, 여기서부터 기능 여러분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게 정보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기능이에요. 정서적인 기능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이 정서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이나 지시 대상에 대한 태도, 의견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나는 그 사람이 참 좋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표출적인 기능이에요. 전달 의도가 없는 순간적이고 본능적인 언어이다. 그쵸? 정서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다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떠는데 거기 중에서도 친구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내가 너를 만나서 참 기뻐 라고 하는 정서적인 기능을 담은 문장도 있을 테지만 정말 내가 놀라거나 표출적인 기능,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기능이 없더라도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출적인 기능이라고 한다입니다. 어머나 의학, 감탄사죠. 감탄사. 그쵸?
그다음에 친교적인 기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친목도모 그런 거요. 그래서 친교 관계를 확인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능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자, 이게 식사는 하셨는지 정말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예시는요. 식사를 하셨는지 여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더욱더 그 상대방과 나와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교적인 기능이다. 그 다음에 명령적인 기능이에요. 말하는 이가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내 의견대로 하도록 지시하는 게 명령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게요. 직접적인 명령의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간접적인 발화를 사용한 간접 명령의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스에 벨을 눌렀는데, 하차벨을 눌렀는데 버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비키세요. 좀 비켜 라는 말보다는 저 좀 내립시다 라고 하는 청유형의 문장을 통해서 좀 비켜주시겠어요 라는 명령의 기능을 좀 완곡하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좀 내립시다 라고 하는 청유형의 문장, 그러니까 문장, 명령의 기능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문장의 종류가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게 뭐였죠? 청유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장의 기능은 뭐였어요? 그쵸, 명령문이었어요. 명령. 그래서 명령적인 기능을 전달하긴 하지만 청유문의 형태로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종류와 문장의 기능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방이 좀 지저분하네 라고 하는 이제 청유문 아니죠. 청유문 지저분하구나 라고 하는 평서문을 통해서 이제 명령의 기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적 기능은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미적 기능은 이제 뭐 소설, 문학, 시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조금 더 아름답게, 그래서 비유적인 언어로, 함축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미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부터는요. 의문 들어갈 건데요. 의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문의 변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을 알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도 이제 떠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의문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건요. 이중모음의 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유어와 한자어의 소리의 길이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문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한번 써주세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대요. 그러면 문제 낼게요. 의문은 그 자체로 뜻을 가진 단위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뜻을 가지지 않았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뭐의 최소 단위라고 했죠, 제가? 소리의 최소 단위였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게 뒤에서 형태소라는 개념으로 다시 등장해요. 그러면 우린 의문은 소리의 최소 단위였지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문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어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9개, 21개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선지에서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럼 여러분 의문 몇 개? 40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음이라고 하는 건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예요. 장애를 받고 나는 거. 모음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뉠 수가 있다. 미리 말하면요.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요. 발음하는 과정에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중모음은요. 발음하는 도중에 혀의 위치가 앞에 있었는데 뒤로 갔거나 위에 있었는데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입술 모양이 평평했는데 동그랗게 변하거나 동그랬는데 평평하게 바뀌거나 그런 걸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글 맞춤법 이제 단모음 체계표 있는데요. 단모음 체계표부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